안녕하세요. AT 자격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여러분과 함께할 김혜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국공인회계사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AT 자격시험이라는 메뉴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자,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TAT 1급을 준비할 정도면 I+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하단에 I+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를 기록하시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는 여러분과 기출문제 3회를 풀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TAT 1급 기출문제 및 답안 해설이라는 12번 란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저희가 풀어볼 백데이터와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자, 클릭. 자, 열었더니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수험번호와 감독관 번호는 이제 시험 직전에 감독관님께서 제시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니까 모든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의 수험번호와 감독관 번호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록을 해두었다가 저희가 백데이터를 설치하고 수험번호와 감독관 번호를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03이고요. 78자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감독관 번호는 K1. 자,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을 건데요. 자, 여러분도 필요한 공간에 전송 시작으로 해서 백데이터와 시험 문제를 다운을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압축된 상태로 아이콘이 옵니다. 이제 파일 이름이 좀 기네요, 여러분. 요거 바꿔놓겠습니다. F2키를 누르면 파일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3회 안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TAT 1급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바꿔볼까요? (3회) TAT 1급 기출문제 및 해답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문제와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압축 풀렸네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FAT부터 TAT까지 쭉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들으셨다면 이 I+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TAT 1급만 지금 보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거 설치하는 방법을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FAT 2급 1강자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화면을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거기에서 설치하고 오셔서 TAT 1급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3회 TAT 1급 기출문제를 열어볼게요. 답안지 파일 2개와 문제지 A, B형에서 2개가 있는데요. 시험장에 가시면 A형이나 B형 중에 하나를 받아보게 되시고요. A형인지 B형인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동그라미 해 놓으셨다가 A형과 B형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풀 때 A형과 B형이 문제지 배열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시는 경우에는 잘 풀어놓고도 불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A형 문제지를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걸 프린트해 놓으시고 AT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서 3회 기출문제를 백데이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두었던 수험번호와 감독관 번호를 화면이 뜨면 거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감독관 번호가 거의 시험 스타트, 시작 시간에 주어지거든요. 그럼 감독관 번호를 딱 치는 순간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TAT 1급은 90분이라는 시험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배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 거부터 완벽하게 풀다가 뒤에 거를 못 푸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알고 계신 거는 스피드하게 푸시고
완전히 모르겠는 건 패스하고 넘어가고 좀 알 것 같아 하는 것 한번 시간 내서 풀어보시고, 그래서 여유 시간을 좀 뒤에 마련해 두셨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그때 좀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수험 번호와 감독관 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 0311111111. 자, 1이 8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요. 문제지 유형은 A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번호는 K1번. 자, 드라이브 설치되는 곳이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 코드는 1103에 개성전자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열리면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문제지 유형이나 수험 번호를 잘못 기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피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손을 들어서 감독관님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조치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는 거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상단부에 있는 답안 수록 버튼을 눌러서 객관식 문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답안 수록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강의를 마련을 해 두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TAT 1급 메뉴를 한번 볼까요? 맨 앞에 뭐가 써 있어요? 네, 읽어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실 때는 저는 여러분의 눈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그러면 읽어주시는 게 여러분이 수업 참여도가 좀 높아지고 스스로 좀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인사급여, 법인조정,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재무회계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방대한 양이 나와 있는데,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저희 출제되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풀겠구나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령 있게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인사급여에서도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제한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조정. 자, 저희가 실무가 80점인 시험인데요. 그 중에 40점이 법인조정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과목별 세무조정이 주어지고, 그리고 과세표준 관련된 신고하는 게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3회거 기출문제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추후에 여러분이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1, 2회를 시간을 할애하셔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해 두신 기출문제를 보시면 현재 실무수행평가에 전표입력 문제가 1번으로 주어져 있죠. 자, 여러분, 전표입력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저희 TAT 1급은 워낙 고급 자격증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기본적으로 회계나 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오셨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3회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론 부분이나 어느 정도 개인적인 학습이 되지 않고는 이 수업만으로는 여러분 TAT 1급을 합격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공부해 오시고 저와 함께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표 입력하는 거 딱 2개인 거 아시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시는데 그게 8점이 배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또 잠깐 넘겨보시면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1, 2 요 안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1에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문제가 지금 14점 정도 배점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결산 부분으로 또 자료를 넘겨보시면 4점 정도 해서, 결산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결산 문제는 그렇게 비중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게 4점 주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부분을 결산을 이행을 할 때는 수동 결산이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하시고, 자동 결산이다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하시고, 오히려 TAT 1급이요. TAT 2급보다 수월하게 준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TAT 1급은 어느 정도 이론이나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면 좀 접근하기 쉬운 거고요. TAT 2급은 되게 방대하게 나오고 있어서
출제 범위는 협소하지만 되게 방대한 어떤 그 랜덤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버거운 것 같고요. TET 1급은 오히려 전표 입력이나 결산이나 부가가치세 부분이 제한적으로 좀 출제가 되는 게 눈에 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요령껏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산까지 나와 있고 인사급여 쪽에는 뒤에 넘겨보시면 14점 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조정은 과목별 조정이 쭉 나오면서 40점 배점이죠. 역시나 TET 1급이라서 법인 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재무회계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전자 맞죠? 화면 맨 상단부에 보면 1103 개성전자 13기고요. 프린트 관련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자, TET 1급은 법인 제조업, 도소매까지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출제가 됐네요. 자료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 읽어보시고 그리고 평가 문제를 답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전반적으로 유의사항을 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1, 2, 3회를 다 풀어보셨다면 그 유의사항에 대한 느낌을 아니까 시험장에 가셔서는 그냥 쭉 가셔도 되지만 이 부분을 정독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있으시다면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지를 이렇게 쭉 먼저 나눠줍니다. 그러면 유의사항을 먼저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감독관 번호가 주어졌을 때 시험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보겠습니다. 유의사항 1번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2번 타계정 대체는 적요를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라. 자, 여러분 타계정 대체는 재고자산이 상품과 제품은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대변으로 분기될 때 당연히 원가로 분괴가 되죠. 그리고 원재료와 제공품은 원가로 대변으로 분기될 때 이럴 때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를 걸어주셔야 제조원가 명세서의 원재료와 제공품의 타계정, 손익계산서의 상품과 제품의 타계정이 끌려 들어와서 여러분 보고서를 보실 때 아, 이건 팔리지 않았구나. 아, 이건 제조로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가 됐구나. 이렇게 보고서가 사실대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타계정을 안 걸어주시면 숫자가 붕 떠요. 타계정 대체만큼. 그러면서 눈에 타계정 대체가 안 보여지세요. 보고서에. 그럼 이게 뭐지? 타계정 대체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8번 적요를 이용해서 보고서가 끌고 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 TET 시험은 채권, 채무, 즉 받을 권리, 줘야 될 의무, 그리고 뭐까지? 예금까지. 어느 예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고 돈이 입금됐는지 예금 통장까지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점입니다. 자, 네 번째, 자금관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지문에 따라 추가 작업한다. 보통 여러분 받으러온과 지급어원 부분들이 어음관리 대상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자금관리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번, 제조경비는 500번대 제조 원가 코드를 쓰셔야 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6번, 800번대. 이건 다 알고 계시죠? 회식을 했다. 그런데 생산부 직원들이 다 500번대 복리후생비. 회식을 했다. 회계팀에 결산을 하고 회식을 했다. 800번대 복리후생비. 500번대 복리후생비는 제조경비 쪽으로 가서 매출원가 산정하는데 기여를 하고요. 800번대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기 때문에 엄연히 자기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5를 8로 쓰거나 8을 5로 쓰면 그냥 틀려요, 여러분. 전표는 계정 과목을 틀리시거나 그리고 금액을 틀리시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가끔 물어보세요. 혹시 이거 감점 아닌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감점되는 거는 이제 거래처 코드 관리나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나 자금 관리나 이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부수적인 거래처 명들 있죠? 그런 거 코드 거는 거 이런 것만 이제 감점 사항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새로 진입한 거죠. TET 2급까지는 지금 읽었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TET 1급에 진입을 하면서 7번 항목에 법인 조정 40점 문제 마지막 탭에 있는 문제를 푸실 때는 회사가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회사를 변경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여기 상단부에 보시면 회사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꼭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열중하시다 보면 회사를 바꾸셔야 되는데 연말정산 다 끝나고 나서도 법인 조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부분들도 역시나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안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 변경을 꼭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별표 5개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저랑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전표 입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전표 입력이 나와 있는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발행과 관련된 내역인데요. 발행일은 2월 23일이고요. 여러분 날짜 틀리면 틀립니다. 날짜 조심하세요. 2월 23일.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고 발행가는 7,000원이고 주식수는 8,000주다. 신주 발행비 120만 원이 있다. 자료 설명. 이사회 결의로 구미 제2공장 신축을 위해 유상증자, 여러분 유상증자 동그라미. 유상증자가 무슨 말이에요? 대변에, 거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대변의 자본금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뭐가 증가했다? 개정과목 331번 자본금이 증가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마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이 나올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주식 발행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에 보람은행에 납입이 됐고 신주 발행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평가 문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을 조회해서 주식 발행일의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여러분, 이 문제는 부가가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식은 부가가치세 거래와 관련이 없어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전표로 입력을 가셔야 되겠죠? 자, 요런 것도 내가 판단해야 되겠구나.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날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와 방금 여러분이 읽어보신 내용을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미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분기가 쭉 나오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전표 입력을 하기 전에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2월 23일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액면이 얼마입니까? 네, 5,000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발행가는 얼마입니까? 한 주당 7,000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발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할증 발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행가가 액면보다 크네. 할증 발행됐어요. 자, 할증 발행이 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시고 아, 주발조 나오겠구나. 거기까지 이제 감이 잡히고요. TAT 1급이다 보니까 문제가 워낙 어렵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 이제 살을 붙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는 발행가가 이만큼이요. 이만큼의 돈이 입금이 됐을 거고요. 액면가가 이만큼이요. 이만큼의 돈이 자본금으로 분기가 돼야 합니다. 자, 자본금은 무조건 뭘로 한다? 액면가액으로 한다. 또 액면가액으로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사채. 사채 계정 과목하고 자본금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아, 대변에 자본금이 생기겠구나. 자본금 액면 무조건. 요건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럼 곱해볼까요? 5,000원 곱하기 8,000 주니까 8, 5, 40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요 정도는 뭐 바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전액 어디에 입금이 됐대요? 보통예금.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 대변, 그리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 자, 그러면 우선 문제를 해석하면서 보통예금도 바로 나오겠는데요. 발행가 7,000원 곱하기 주식수 얼마? 8,000주.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주식수가 8,000주로 나와 있습니다. 곱해주시고 곱해주시면 되겠죠? 할증 발행 87에 얼마예요? 56이죠. 그럼 얼마가 입금됐겠어요? 5,600만 원이 입금이 됐겠네요. 그러면 그 밑에 내용들을 우선 무시하시고요. 요걸 내가 초보자 입장에서 주식 발행 분기를 한번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밑에 신주 발행비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거론되는 거 무시하시면 저 같으면 이걸 어떻게 풀겠나, 이거밖에 없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주식을 발행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왔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건 무슨 항목이에요? 자본의 자본 잉여금, 즉 자본거래, 주식거래에서 남는 거죠. 저희는 잉여금 구분 표시의 원칙에 의해서 자본거래에서 잉여되는 거하고 영업활동에서 잉여되는 거하고는
구분하게 되어 있죠. 즉 자본거래에서 초과되는 이 돈은 뭐다? 자본잉여금 항목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면 요 금액이 1,600만 원이 돼서 대차 차액이 일치가 돼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 수준은 여러분 낮은 급수에 있는 AT 시험의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TAT 1급에서는 여러분한테 이보다 더 많은 지식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 이제 답을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2% 쓰다 말았네요. 만약에 수수료도 없었고 주식 발행 수수료도 없었고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조회도 없었다. 그럼 이게 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우선은 신주 발행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주 발행비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대답하고 계시죠?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걸 디테일하게 분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약어로 쓸게요,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 남는 거에서 어떻게 하시거나 차감하시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할인 발행이 이루어지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야, 너 주식 발행했는데 요만큼이나 들어왔어. 야, 이 주식 발행비 때문에 요보다 조금 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손해보진 않았죠? 요보다 조금 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발주에서 빠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할인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비가 있으면 왠지 더 할인 발행한 것처럼 분계가 되는 거죠. 요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의 짝꿍,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얘네 둘은 얘네들의 분계가 이루어질 때 항상 합계잔액 시산표에 그 문제가 주어진 날짜로 가셔서 상대 짝꿍이 있는지를 조회하셔야 돼요. 왜냐면 회계 기준에서는 상대 짝꿍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본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참 친절하죠. 왜냐면 이 단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조회를 하셔야 하는데, 평가 문제 단서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을 조회해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입력하시기 전에 회계 처리를 먼저 한번 조회를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 합계잔액 시산표가 좀 편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자, 요 날짜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서 지금 내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걔의 짝꿍 얘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문제에 주어진 2월 23일. 맞죠? 자, 그러면 그래, 이거 조회하면 되겠다. 근데 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항목이에요? 또 헤매지 말고요. 물론 이럴 때 너무 헤맬 것 같으면 계정별 원장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전 습관이 돼가지고 합계잔액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얘는 자본조정이죠. 즉 어디에? 자본 항목의 자본조정 차감 쪽 내용이란 말이죠. 차변의 분계가 되니까. 그래서 자본조정을 갔더니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줬겠죠. 자,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으로 분계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차변에 얼만큼의 금액이 있냐면 잔액을 읽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여기 합계 읽으시면 안 돼요. 합계 읽으셨는데 여기에 또 없어진 게 있다 그럼 여러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남아있는 잔액을 여러분이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계정별 원장이 또 조회가 돼요. 전기의 차변으로 320만 원이 2월 된 금액이네요. 자, 그럼 지금 320만 원이 있으니까 너를 먼저 없애고 내가 들어가 줄게. 그래서 항상 이 짝꿍끼리 들어갈 때는 먼저 있는 애를 없애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생기죠, 여러분. 자본금은 무조건 뭘로 하라고 그랬다? 액면가액으로 회계 기준에서 하라고 했다. 사채라는 계정 과목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 입금된 것은 전액이 다 입금돼서 5,600만 원이 입금이 됐다. 자, 이제 문제는 얘죠, 얘. 자, 그러면 얘가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없애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짝꿍을 먼저 없애고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차변에서 조회가 됐기 때문에 상계 처리될 때는 대변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20만 원. 어머, 얘가 1,600이었는데 얘가 320만 원을 차지하고 나니까 나머지 금액만 얘가 가져가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금액을 한번 빼기가 바로 되시면 빼기를 하시고요. 1,600에서 320만 원을 빼보세요. 1,280만 원이네요. 요거 정리하고 났더니 현재 얘가 남은 게 1,280
80만 원 정도 초과금으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있어요, 단서가. 뭐가 있어요? 요거죠, 요거. 신주 발행비는 어디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라. 1280만 원이라고 잔액 남은 거에서 또 신주 발행비를 빼라고 하는데 신주 발행비는 얼마다? 12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이 금액에서 또 얼마를 빼셔야 돼요? 120만 원을 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280 빼기 120만 원을 또 해보시면 남은 건 얼마다? 1160만 원이다. 따라서 내가 들어가야 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리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내 거 1600만 원인 줄 알았던 이 주발초에서 차변에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자금 320만 원을 빼고 그리고 나서 1280이 남았는데 신주 발행비조차도 얘한테서 빼야 되니까 이 두 가지 금액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걸 얘가 차지하면 되는 거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1160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 부분이 요 두 가지 이론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별표 5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5개는 이렇게 별표 5개 또 일일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자 딱 쓰시면 돼요. 오땡땡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안 되죠. 왜냐면 돈 들어온 건 요만큼인데 여러분이 발행비를 뭘로 줬다?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이 120만 원이 지불이 됐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차변과 대변이 5,600으로 일치가 될 것입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2월 23일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보람은행입니다. 예금도 거래처 코드를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감점이에요. 5,600.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0이 3개가 입력이 되죠. 천 단위. 그거 기억하시고요. 대변에 331 자본금. 여러분,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다 보면 팁이 있죠. 더하기를 누르면 0이 3개가 자동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여러분 엔터를 치면 위에 거 한 줄 정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보람은행이 복사가 돼요. 이렇게 저처럼. 그런데 얘를 지울 땐 사이 띄우기가 좀 편해요. 지우기를 한 번에 할 때는. 그리고 그냥 엔터 안 치고 넘어가고 싶어 그럴 때는 무엇을 이용하시면 좋냐면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위에 게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방향키를 많이 누르는 편입니다. 자, 깔끔하게 보통 예금의 보람은행 자본은 그대로 자본금. 자, 자본금 금액은 액면 금액 그대로고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방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요. 주식하고 사채가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사채라고 말을 하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있기 때문에 걔를 먼저 없애주고 주발초가 들어가 주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조회된 게 320만 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원래는 저 금액을 빼고 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문제는 발행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또 120만 원을 빼서 1160만 원이 주발초더라. 됐죠? 자, 그리고 대변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차액 뜨는 게 뭘로 지급된 거? 현금으로 지급된 거 되겠네요. 101번 대변에 차액 뜨는 거 120만 원 분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보세요. 저 이렇게 120만 원 더하기 눌렀는데 잘못 눌러져서 그냥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대차차액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물어봐요. 해당 데이터를 보시겠습니까? Yes. 그러면 그때 이제 또 고치시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 창을 닫기 전에 내가 입력한 전표에 대해서 하단부 분계를 꼭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와서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액면금액의 증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 조정의 감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의 증가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역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가 없지요. 따라서
이 문제도 일반 전표 입력에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의 2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성격이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어떤 비교를 단기 매매 증권하고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의 매도 가능 증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12년 2월 1일 장기 투자 목적 동그라미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가려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얘는 장기 투자 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주식이기 때문에 만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으로 갈 수도 없겠지요.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도 못 갔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못 갔기 때문에 얘는 뭐에 대한 문제였다? 매도 가능 증권. 자, 저희 문제가 참 친절한 게 문제 자체가 이것은 매도 가능 증권 문제입니다 라고 또 제목 옆에 써주고 있죠. 그 문제 제시되는 거 옆에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천주를 취득하고 그때 당시 천주가 저희 장부에 잡혀 있었는데 올 3월 달에 절반인 50%인 500주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매각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자, 1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한국전자 외에는 없습니다. 2번 2012년 12월 31일 공정가액으로 적절히 평가. 매도 가능 증권도 시장성이 있다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50%를 처분하면서 여러분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하는 거에다가 또 친절하게 나왔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잔액을 확인해서 처리하래요. 이게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이론을 좀 알고 계시면 그리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이걸 구입했을 때 2012년 2월 1일에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구입했습니다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기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는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줬다 그러면 요 금액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으리라. 그런데 얘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 12월 31일 날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 평가한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약어로 쓸게요. 재무상태표에 보고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평가라는 것 자체가 손익계산서로 가는 항목입니까? 아니면 재무상태표로 가는 항목입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미실현됐죠.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에 미실현된 것을 손익계산서로 안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간다? 재무상태표로 가는데 그래서 잠깐 얘가 갖고 있다가 얘가 어떻게 되는 시점에 처분되는 시점에 이 평가 관련된 손익을 반영해라 그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평가 금액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러면 얘는 자본에 어디에 속하죠? 이런 거는 외우시고 계시죠, 여러분? 자본 항목들에서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곳에 얘가 머무르고 있다가 처분되면 없어진다는 거죠. 실현되면. 그래서 얘는 지금 2월이 돼서 저희 회사의 장부에 넘어오고 있더라. 그럼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월 된 정보가 보여지겠죠? 자, 지금 날짜가 3월 12일이니까 역시나 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3월 12일자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본 쪽 쭉 가봤더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리에 뭔가 있지요? 오호, 더블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760이 있네요. 아, 얘가 작년에 평가 이익이 나서 760만 원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네요. 자, 얘는 지금 코드가 981번 평가 이익 코드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합산 상태에서 여러분 얘가 처음에 샀을 때 장기 투자 목적이었다면 당좌 자산으로 코드가 걸려 있겠어요? 투자 자산으로 걸려 있겠어요? 그렇죠. 대답하고 계시죠? 투자 자산으로 걸려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서
장기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투자자산 쪽에 매도 가능 증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평가된 금액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3,760만 원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얘는 코드가 지금 투자자산 코드인 178번을 쓰고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약어로 쓰겠습니다. 3,760만 원이 2월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장부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3월 12일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때 당시 취득했던 주식수는 몇 주였냐면 1000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분 시점에 여러분이 처분하려고 하는 주식수는 몇 주입니까? 500주입니다. 50%입니다. 자, 그러면 2013년 3월 12일에 처분 시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차변에 있는 이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몇 프로를? 50%. 1000주 중에 500주니까 50%지요. 처분했으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대변으로 가면 되죠. 자산의 감소. 그럼 여러분 절반 나누시면 되겠는데요. 3,760에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편하게 하세요. 50%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의 절반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3,760만 원 나누기 2 50%니까 1,880만 원이네요. 자, 1,880만 원만큼은 처분이 됐더라. 됐죠? 그 다음에 대금을 받았습니다. 대금을 받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받았냐면 500주에 얼마씩 처분했냐면 36,000원씩 처분했습니다. 그럼 요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죠? 받았으니까 뭘로 받았냐면 보람은행 보통예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한번 곱해볼까요? 500주 곱하기 36,000원 1,80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밖에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보통의 수험생들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80만 원. 차변이 붕 뜨죠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 80만 원이네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하면 땡 틀렸다. 왜냐면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1000주가 넘어오다가 그 1000주가 지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곳에 이익이라는 요 자본 항목이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의 절반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네, 없애주셔야 되죠. 얘가 지금 대본 요소기 때문에 얘도 실현됐을 때 얘를 실현손익에 반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대변으로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니까 없어질 때는 어디로 가자? 차변으로 가자. 아까 매도 가능 증권은 차변에 있는 거니까 없어질 때는 어디로 갔어요? 대변으로 갔죠? 대변에 있는 이익아 너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약어로 쓸게요. 평가 이익입니다. 평가 이익이 없어져라. 그런데 다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1000주 중에서 몇 주만 지급 처분했어요? 500주만 처분했어요. 따라서 얘도 나누기 2를 해서 그 할당량만큼을 처분손익에 반영하셔야 되겠죠? 자, 이건 바로 나눠지나요, 여러분? 350, 360. 그죠? 아닌가? 350, 380. 380만 원이죠? 나누기 2 하시면 380 나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자본의 매도 가능 평가 이익은 380만 원을 500주만큼 할당량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이 평가 이익이 이제 처분 손익에 반영이 되는데요. 얘는 원래 여러분 80만 원 처분 손실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본 쪽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정리해줘야만 하죠. 저희 회계 기준에서. 여러분 얘가 지금 원래 그 매도 가능 증권이 사라졌는데 얘에 딸려있는 미실현 보유 이익이 살아있으면 안 되죠. 이거 회계 처리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80 손해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를 자본 쪽에 이미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걔를 없애고 나면 80만 원 손실 부분이 얘한테서 상계 처리가 되고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에는 뭐예요? 처분 이익이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3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쪽은 실현된 처분 이익이고요. 이쪽은 과거의 대변에 있던 평가 이익을 없애주시는 분개를 하신 겁니다.
자, 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보람은행 통장으로 금액이 들어왔는데요. 요 금액이 들어왔죠? 500주 곱하기 36,000원, 1,800만 원. 됐고요. 그리고 대변을 먼저 해볼까요? 대변으로 매도가능증권아. 여러분 이때 딱 뜨는 게 123하고 178이 떠요. 이거 코드 조심하셔야 돼요. 123은 당좌자산 코드고요. 178은 투자자산 코드인데 얘가 최초에 무슨 목적이었어요? 장기 보유 장기 투자 목적이었죠? 따라서 뭘로 간다? 투자자산 코드를 쓴다. 요 코드 틀리면 틀려요, 여러분. 178번 되겠습니다. 자,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위에 거 안 내려오고요. 얘가 지금 3,760만 원어치 있었는데 500주 절반을 팔아서 1,880만 원이 감소했더라. 자, 그리고 원래는 차변에 나는 손실을 쓰고 싶었는데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이 아니더라. 왜? 자본 쪽에서 평가할 때 가지고 왔던 평가이익을 여러분이 할당된 500주만큼을 없애줘야 되겠죠. 실현됐을 때. 따라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대변에 있는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 중에서 그 금액이 요만큼이었는데 760이었죠. 절반만큼 380을 처리를 해 주셔라. 그럼 이제 나머지 380은 언제 합니까? 나머지 500주 처분하실 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저렇게 차에 딱 뜨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죠.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80인 줄 알았는데 평가이익 380이 있어서 처분이익 반영된 손익으로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단에 피드백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1,800만 원, 차변에 대변에 있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중에서 50%를 감소시켜서 380만 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차변에 있는 178번 투자자산 중에서 50% 감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80이 아니라 얘를 반영시킨 처분이익 300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계정 과목 성격을 좀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쪽에서 말씀드렸죠.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얘는 뭐죠 그러면? 실현된 이익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손익계산서로 가죠. 손익계산서에 영업, 왜 우리는 제조기업과 제조도소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유가증권에 투자하신 거에 대한 이익은 영업오의 수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론시험에 이게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 300거 기출문제를 보니까요. 아우, 이렇게 이론 쪽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 드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는 부가가치세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메인 매출 점표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각종 부속 서류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어떤 프로세스가 나왔냐면요. 전자세금 계산서긴 한데 TAT 2급까지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전자세금 계산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가, 발행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가 이거였는데 TAT 1급으로 진입하니까 이제 뭐가 진입이 됐어요? 이미 발행된 세금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라는 프로세스를 묻고 있네요. 자, 4점입니다. 자, 우선 내용을 보니까 3월 22일에 저희 회사 이름이 개성전자입니다. 개성전자가 남부전자에게 레이저 프린터 50대를 60만 원에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전액 다 외상으로 했네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아마 3월 22일 날 전표가 있겠죠.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액 다 외상이기 때문에 붕괴 유형도 외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랬는데 이제 자료 설명으로 가볼게요. 3월 22일에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분계산서인데 이번요. 3월 28일 날 남부전자에 공급한 레이저 프린터가 하자가 발생했대요. 여러분 하자가 발생하면 두 가지를 하죠. 하자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감안하고 쓸 테니까 애누리 해줄래? 그럼 애누리 맞는 거고요. 애누리 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리고 하자가 너무 심해서 못 쓰겠어 도로 가져가 그러면 저희는 다시 환입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하자가 좀 심했나? 다시 반품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래처마다 조금씩 또 다르죠. 까다로운 거래처는 조금의 하자가 있어도 반품이 들어오고요. 좀 저희하고 유대관계가 좋은 거래처는 말만 잘해도 조금 애누리 해주고 그냥 쓰기도 하고 그러지요. 자, 얘는 반품이 됐습니다. 가로 열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상대금에서 차감하세요. 그러면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평가 문제 수정사유를 선택해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저희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에서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과 전송 일자는 무시한다. 그럼 뭐 하단부의 결제 내역이나 전송 일자 같은 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좀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TAT 1급에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이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금 저희가 3월 22일 날 발행되어 있는 전표를 열어봤습니다. 자, 이 전표를 조회를 해주세요. 저처럼. 조회했습니까? 자, 얘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50개 중에서 5대가 지금 반품이 됐으니까 이 전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마이너스 메인 매출 전표를 끊는 거를 배우셨을 텐데 실제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는 것 자체를 원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원래 날짜를 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걸 조회하셔 보면 상단부에 수정계산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보여지시죠? 요게 여러분 바로 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계산서를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화면이 뜨죠? 클릭.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요거를 선택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수정계산서 이렇게 하면 화면이 뜨네요. 여기 V 체크하고 하시지 않아도 되겠네요. 원래 이렇게 얘를 수정계산서를 해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계산서. 그리고 여러분 원래 수정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세금계산서를 수정계산서 이렇게 버튼을 넣어놓은 거예요.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날짜로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환입이 발생한 날짜로 작성을 합니까? 그죠? 작성 연월일이 여러분 배우셔서 알겠지만 작성 연월일을 환입이 된 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날짜를 비고란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비고에 원래 거래가 있었던 날짜 있죠? 원래 거래일, 원 거래일 이렇게 쓸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좀 넣어주시는 작업이에요. 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습니까? 이유도 써주셔야 되겠죠? 얘는 문제가 있어서 환입이 되었어요. 5대가. 환입이라는 사유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이렇게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3월 22일로 원 거래일이 들어갑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 창이 뜨면서 뭐라고 화면이 나오냐면요. 수정세금계산서야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전표를 좀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요 메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초분이 지금 우리가 작성해 놓은 게 화면 위에 떠오르고 있고요. 그 밑에 우리 거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환입된 날짜로 작성 연월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입된 날짜는 언제 날짜냐면 3월 28일이죠. 3월 28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3월 28일에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똑같죠? 레이저 프린터. 그리고 5대가 반품이 됐는데 여기서는 수량을 마이너스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랑 세액이 자동으로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5 됐죠? 단가는 똑같지요. 6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00만 원에 30만 원의 세금 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게 보여지고요. 자, 이걸 가지고 전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확인을 한번 딱 눌러줘 보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정세금 계산서 한 건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날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어때요? 오, 내가 안 했는데, 그죠? 내가 안 했는데도 자동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3월 28일 전표가 생성이 되죠. 편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실무 가셔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저희 시험의 장점은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부분을 실무에 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걸 테스트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지만 몇 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어때요? 좀 힘드세요? 처음에는 막 이거 순서를 기억해야 돼 이러고 힘든데 한 두세 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오른쪽에 이 전자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자동으로 메인 매출 전표가 입력이 됐는데 우리가 반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반품을 받은 게 우리가 매출을 처음에 일으켰던 공급자였죠. 반품을 받을 때도 우리 공급자가 세액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세금란을 알고 계시죠? 전자세금란은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전자세금계산서 연동되어 있는 게 빌 36524라는 그런 내용과 연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TAT 2급에서 아마 해보셔서 알겠지만 빌 36524 사이트를 통해서 발행이 되면 여기에 전자발행이라고 뜨고요. 빌 36524 외의 거, 빌 36524 외의 거는 전자입력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단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얘는 빌 약으로만 쓸게요. 36524를 이용해서 발행하지 않은 거가 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 발행은요, 여러분이 빌 36524를 통해서 발행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서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자 발행을 할 건데 1번을 입력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발행된 거라고 해서 전자 발행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셔야 여러분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두 번째 프로세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서 발급 전송하시오. 요거를 이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전표가 하단에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제품매출 마이너스, 부가세수금 마이너스 제대로 됐죠? 확인됐어요? 그럼 살짝 닫아주시고요. 이제 전자발행 프로세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알 거예요. TAT 2급에서 나오는 문제이니까.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는 부가가치세 2라는 메뉴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셨다. 이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요거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전자세금계산서 약으로 쓸게요.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순차적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클릭. 이거 알고 계시죠? 자, 저희가 입력했던 이 원래 수정된 세금계산서 날짜가 3월 28일이므로 저는 3월 28일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한 건 나오죠?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자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선 얘를 체크해 주셔서 상단부에 있는 전자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3월 28일자 불러오시고 조회하시고 V 체크하셔서 상단부에 무엇을 누른다? 전자발행을 누른다. 요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자발행 클릭. 자, 그러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저희 교육용 프로그램에 생성이 되어 있는 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확인. 자, 그러면 잘 보여지고 있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야. 발행.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발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행 클릭. 됐죠?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을 해서 전송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시면, 자, 약으로 쓰겠습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버튼이 상단부에 있습니다. 클릭. 자, 역시나 빌 36524. 이 부분이 여러분 더존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하면 요거죠. 빌 36524. 그럼 추후에 여러분이 전자발행이라는 메인 매출 전표의 전자세금 쪽 란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로그인 클릭. 자, 그 다음에 이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매출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매출 조회는 저희가 지금 매출자고 발행자기 때문에 매출 조회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또 발행 버튼이 예쁜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또 한 번 눌러주세요. 발행. 확인. 자, 그러면 전송 성공이라는 화면이 보이시고요. 국세청 전송 결과에 들어가 보셔서 매출 조회를 누르셔도 이렇게 전송 성공.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잘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닫으시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처음에 진입했을 때 화면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인데, 여기는 여러분이 지금 발행하고 왔어도 처음부터 열어놨던 화면이기 때문에 앞에 국세청이라는 란에 발행 대상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F12키를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F12키 이렇게 누르시면 조회 키죠. F12키가 F12 누르면 어때요? 전송 성공이라고 보여지시죠? 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또 가보세요.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진짜 전자발행이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제대로 됐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이 전자 입력했던 그 란 있죠? 전자세금 란이 전자발행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되시나요? 자, 이렇게 좀 길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걸 완벽하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사실 제가 설명하면서 지금 하니까 그렇지 이걸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하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를 2월 28일이죠? 2월 28일 3월 28일? 3월 28일이죠? 네. 어때요, 여러분? 여기 확인되죠? 아, 나는 빌 36524를 통해서 발행을 했어. 그래서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가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나니까 전자발행이라고 나온 거죠.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를 또 해결을 해봤고요. 부가가치세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 TAT 1급은요. 전표 입력 문제하고 부가가치세 프로세스 진행 문제는 오히려 TAT 2급보다 좀 느낌이 강하게 온다고 했죠? 어때요? 해볼만 하세요? 물론 이제 전표 입력하는 부분 하나만 실수를 해도 이제 그게 막 몇 개 안 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어려울 수 있는데 정부 보조금 그리고 차량 운반구 구입할 때 강제 매입 공채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우리 그 세무 1급, TAT 1급 수준에서, 세무정보처리 1급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실 텐데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내용이 주어져 있냐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했고 하나는 구입하셨네요. 자료 설명 1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제품 매출과 원재료 매입 거래이다. 아, 저희가 3월 31일이 둘 다 작성 일자인데요. 요걸 바빴나 봐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보통 일기 예정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법인? 알고 계시죠? 당연히 1월부터 3월까지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다 3월 말일자 거 두 건을 누락을 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누락한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래요. 왜냐면 지금이라도 입력을 해줘야 여러 가지 장부들이나 보고서가 문제가 없겠죠.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를 풀면서 이게 워낙 프로세스 진행하는 게 실무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순서라는 거 자체들을 내가 정리해 놓지 않으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 그 문제 하나만 푸는 게 아니고 쭉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풀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발급 전송된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를 반영하여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을 하래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요거 이제 누락한 거죠. 매출 한 건 누락하고요. 매입 한 건을 누락을 했는데 이 매출 한 건과 매입 한 건에 대해서 일기 확정 때라도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즉 4월부터 6월달 신고하실 때 반영을 하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이제 이 부분이 늦게 여러분이 신고를 해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가산세가 있겠죠. 가산세까지 반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7월 25일 날 신고 납부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번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시고 미납일수는 91일이다. 1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는데 힌트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전액 다 뭘로 하래요? 외상. 그러면 분기 유형은 2번 외상으로 하고요. 이 매출건은 우리가 발행한 거고 매입건은 저쪽에서 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출건조차도 다 뭘로 하래요? 전자입력으로 하래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프로세스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이걸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출축 전자세금계산서여도 여러분이 그냥 전자입력하라 이렇게 가정이 나오면 그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적용해서 확정신고서 작성하시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건에 대해서 매출건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6원 시스템에게 우리가 1260에 126만 원이니까 세액이 10%가 있죠. 자, 부가가치세 10%가 있고 지금 세금계산서 약어로 쓰겠습니다. 존재하고 매출이에요. 그러면 유형을 몇 번 유형으로 들어가나요? 메인 매출 전표 여셔가지고. 여러분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11번 과세매출, 51번 과세매입, 12번 영세매출, 52번 영세매입, 13번 면세 계산서 매출, 53번 계산서 매입, 14번 건별 매출, 그리고 54번 불공 매입, 17번 카드과세 매출, 57번 카드과세 매입, 16번 빼먹었네요. 16번 직수출, 그리고 22번 현금과세 매출, 61번 현금과세 매입. 아시죠?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31일자를 여셔서요. 유형을 얘는 뭘 선택해야 되나? 바로 보이시죠, 여러분? 특별한 단서 없으니까 11번 매출이고 10%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품명은 여러분 문제 자료 1번에 보시면 매출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제품이라고 써 있죠? 그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수량은 생략되어 있고요. 단가도 없고요. 공급가액 1260만 원 됐습니다. 거래처는 6원 시스템. 전자 1번으로 그냥 입력하자고 했고요. 분계는 외상. 하단에 피드백 할 텐데요. 환경 설정에 매출을 했을 때 제품 매출로 자동으로 분계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출 유형 코드 10번대나 20번대를 거시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자동으로 들어오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자동으로 들어오죠. 외상으로 분계를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총액이 외상 매출되거나 총액이 외상 매입됐을 때. 1번 현금으로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총액이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총액이 현금으로 출금됐을 때 가끔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지문에서 외상이 나오면 외상을 거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세요. 안 돼요, 여러분. 분계에서 총액이 외상이냐 분계에서 총액이 현금이냐 그걸 보고 오셔야 돼요. 자, 얘는 전부 다 외상이라고 하니까 외상 매출금 맞지요. 자,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입 쪽이죠. 자, 매입 쪽은 보니까 부가가치세액이 10%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5만 원이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네요. 세액이 10%가 있는데 다른 단서는 없고요. 세금계산서 매입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만약에 불공제 매입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럼 몇 번으로 가야 돼요? 51번으로 가려다가 54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는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죠. 왜냐하면 무엇을 매입했기 때문에 원재료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 5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재료 품명이 자료 2번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수량 생략, 단가 생략, 공급가액 550만 원. 여기서 500 쓰시면 또 안 돼요. 세액이 엄연히 55만 원 10%가 있습니다. 자, 거래처는 투데이 시스템.
있죠. 전자입력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매입한 거니까 전자입력 맞고요. 역시나 외상. 환경 설정에 매입 코드를 거시면 원재료로 자동으로 세팅되도록 돼 있고 부가세 대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을 걸었기 때문에 총액이 외상 매입금으로. 조금 전에 입력하신 건 매출 코드였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고요. 방금 입력하신 거는 매입 코드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작성일자를 거래 자료로 입력을 하는데 전자입력과 외상 처리했어요.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서만 가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갈 건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냥 가지 말고 체크해 줘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참 좋아요, 여러분. 저희 이 프로세스 진행하는 게 실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참 좋은데 여기에서 예정 누락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이렇게 이 누락된 부분을 확정에다가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는 버튼이 있어요. 얘가 예정 누락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단부에 이 메뉴 중에서 기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타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타 옆에 이제 누름 단추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누름 단추를 눌러보시면 자, 기타 예정 누락 컨트롤 E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예정 누락. 왜냐하면 지금 3월달 전표인데 4월달에서 6월달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누락분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셔라 라는 얘기라서 요거 팁으로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셔가지고 수동으로 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 응용하는 게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 별표 5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예정신고 누락분 대상 신고 대상 월은요. 여러분 저희가 확정을 4월에서 6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4월로 이렇게 초월 있죠? 이거를 4월로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부가가치 신고서에 쭉 끌려 들어옵니다. 자, 4월 되겠습니다. 확인.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저희가 기타 예정 누락분을 누르니까 예쁜 보라색으로 누락이라고 버튼이 나오죠? 얘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유건 시스템도. 자, 얘도 기타를 누르시고 예정 누락 4월로 반영이 되게 해라 확인. 신고서에 가는 거를 이제 4월로 가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정 누락분으로 갈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적용해서 확정신고서 작성하는 걸 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신고서를 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셔서 확정신고다 보니까 4월부터 6월로 조회하시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원 메뉴에 있습니다. 클릭. 4월 엔터. 그럼 초 1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6월 엔터. 말 1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존의 백데이터에서 부가세 신고서 자료들이 왔는데요. 방금 여러분이 입력하신 이 기타의 예정 누락이라는 게 과연 얘가 어디서 반영을 하냐면 여러분 쭉 보시면 7번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그 7번 란은 매출 쪽 누락분이 반영되는 자리예요. 자동으로 들어왔죠. 저 버튼 이용하시면 정말 좋죠. 여길 잘 모르시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탭을 누르시면 창이 뜨거든요. 여기다가 이걸 고의로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장한 최종 화면은 맞지만 저희는 저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매입 쪽도 예정 누락분이 12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12번을 보시면은 바로 같은 7번에서 탭을 눌러도 12번이 밑에 보여져요, 여러분. 12번에서 탭을 눌러도 여기 매출분도 보여지고 매입분도 보여지고 한 군데에서 여기 둘 중에 한 군데에서나 탭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7번과 12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타에서 예정 누락분을 반영을 시켜줬기 때문에 요 과세 기속 기간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하신 거예요. 자, 이제 늦게라도 신고를 하지만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맞아야 되죠. 가산세를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7번 매출 쪽,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이 12번, 그리고 여러분은 24번에 보시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못한 두 건에 대해서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4번에다 커서를 두시고 탭을 눌러주세요. 탭.
그러면 가산세 명세라는 화면이 나오죠. 자, 가산세를 쭉 구경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 문제 주어져 있던 거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3월 31일자가 작성일자인데 두 건 다 발급을 6월 2일과 5월 31일에 했어요. 3월 31일 날 얘는 매출은 3월 31일, 매입도 3월 31일. 원래 여러분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월마다 쭉 거래를 하시고 매월 마지막 날로 작성을 하셔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를 하시면 되고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3월 31일인데 4월 10일이 아니고 6월 2일로 발급일자가 나와 있죠. 얘는 6월 2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입 쪽은 3월 31일 날이 작성일자인데 발급을 또 5월 31일 날. 이건 우리가 발급을 한 게 아니고 매 출처에서 한 거지. 이건 우리가 한 거, 이거는 저쪽 상대방이 이렇게 좀 늦게 해준 거.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세금계산서만 미리 발급 받았다면 가산세 문제는 안 나왔겠죠. 그냥 3월 31일이나 4월 이렇게 해가지고 쭉 4월 10일 날 교부 받으셔가지고 3월 30일 날 쭉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가 없었을 텐데 너무 늦게 여러분이 발급을 해주시고 발급을 받으신 거예요. 자, 구경 쭉 해보시면 이 가산세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좀 중복 적용 배제라든지 이 가산세의 성격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정리를 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면 가산세 공부를 따로 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가산세는 정말 출제하려면 방대하게 출제를 할 수가 있고요.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산세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 저희 시험 문제가 나오는 룰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2개, 3개 정도 풀어보시면 느낌이 와요. 자, 여기가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60번, 61번, 62번에 있네요. 60번은 지연 발급, 61번은 지연 수취, 미발급은 62번에 이렇게 있죠. 그럼 저희는 뭐냐면 여러분 원래 4월 10일이나 그때까지 했어야 될 거를 넘겼어요. 이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정 때 누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확정 때까지 6월 말까지 하면 그게 뭐냐면 지연이에요. 지연. 그러니까 저희 이 과세 기간에 속해는 그 기간까지 하면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발급해준 매출권은 지연 발급이지만 내가 받은 매입권은 지연 뭐라 그래요? 발급이 아니죠. 수취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60번의 지연 발급, 61번의 지연 수취. 근데 과세 기간이 넘어가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미발급 뭐 이런 쪽으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행히 또 지연 발급인데 1% 가산세. 그럼 미발급이 몇 %? 2배죠. 2%예요. 자, 61번에 여러분은 그 가산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때려요. 그래서 여러분 공급가액이 지금 얼마냐면 1260만 원 매출 쪽 여기는 126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 주시고요. 그리고 62번의 매입 쪽은 550만 원이었죠? 공급가액에 역시나 부과를 해요. 어머, 잘못했네요. 한 줄 밀렸었네요. 자, 60번이 지연 발급 1260만 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워낙 칸이 좁아서 잘 보셔야 돼요. 61번이 매입 쪽 550만 원. 됐죠? 그래서 1% 55,000원. 자,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발급받은 시기가 좀 늦고 발급한 시기가 좀 늦고 수치받은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제대로 세금계산 학계표에 발급받은 시기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학계표 불성실은 없고요. 그리고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겠네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신고했다면 여기 매출세액이 얼마냐면 자, 여기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수치고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알고 계시죠? 신고불성실은 내가 매출해야 되는 매출에서 제가 뜯어온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매출에서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계신 매출세액, 뜯어온 매출세액 있죠? 매출세액에다가 매입해서 여러분이 뜯긴 부가세, 대급금이죠. 매입세액. 그 매입세액을 빼서 여기에 여러분 문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조금 전에 읽어보실 때 일반적인 과소신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일반 과소신고는 몇 %다? 여러분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67번은 요 밑에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입력이 안 되고 요 아래에서 이제 입력이 되는 건데
무신고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고서 중에 일부분을 과소신고하기 거기 때문에 일반 과소신고라고 문제에 나왔어요. 일반 과소신고는 여러분 10%예요. 여기에다가 10%를 가산세를 부과를 하죠. 그런데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요.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몇 퍼센트를 또 감면 혜택을 주냐면 50% 감면 혜택을 줘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까지 챙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 6개월 이내에 감면받는 부분, 지금 6개월 이내죠, 여러분. 3월 31일, 그리고 6월 말까지의 내용을 지금 7월 25일에 신고하는 거니까 당연히 6개월 이내죠. 그래서 일반 과소신고에 매출세액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126,000원, 매입세액은 55,000원. 그러면 126,000원 해서, 아니, 매출세액이 100, 이건 세액이 아니고 1%죠, 여러분. 네, 126만 원이죠. 이상하다 했어요. 1260만 원이 공급가액이니까 126만 원. 그리고 빼기 매입세액은 550이니까 55만 원 되겠죠? 55만 원. 이렇게 하면 71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71만 원 여기에 직접 빼서 쓰셔야 돼요. 이건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암기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일반 과소신고는 10%다라고 외우시고요.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71만 원의 절반이면 7만 1,000원이죠. 아니 10%면 7만 1,000원이죠. 거기에 절반이면 50%면 얼마예요? 35,500원 나오네요. 계산기 해보세요. 500원 됐습니다. 35,500원. 자, 그리고 신고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물리지만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뭐까지 못했다. 납부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가 되는데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신고불성실 가산세처럼 여기에 똑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만분의 3 곱하기 지연일수예요. 근데 저희 문제에서 지연일수가 며칠로 주어졌냐면 91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를 91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50% 감면이지만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만분의 3 이자율에다가 지연된 날짜를 곱해주시는데 해볼까요? 71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만 곱하기 91일은 19,383원 딱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71만 원 그대로 갖고 오시고요. 19,383. 19,383. 자, 여러분 가산세 합계가요. 다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지연 발급 가산세 126,000원, 지연 수치 가산세 55,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5,5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54,88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어머? 얘가 왜 안 들어갔을까? 아이고, 여러분 제가 여기다 잘못했네요. 네, 여기에다 해야죠. 바로 밑에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거를 읽어버렸어요. 여기에다가 19,384 됐죠? 자, 양이 많아서. 자, 여기 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71만 원, 35,5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이상하다 하셨죠? 71만 원, 여기에 19,383원. 토탈 금액은 23만 5,883원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잘 계산하셨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사실 지금 저희가 3회차 거는 이렇게 저랑 지연 발급과 지연 수치를 풀어봤는데 다른 회차는 또 다르게 나왔으니까 가산세는 꼭 정리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내용을 입력하셨으면 저장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자,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저와 전표 입력 부분과 부가가치세 프로세스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결산과 인사급여 쪽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